김건희 씨는 오늘 건강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로 연장된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검찰청은 건진 법사의 관봉권 떼지 유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김건희 씨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소환 조사에 임해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로 미뤘거든요. 근데 지금 우울증 치료 이후로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소환에 임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울증 등으로 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좀 뭐 그리고 수면도 제대로 잠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특검에서 처음에 소환장을 보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받기 힘들다. 그래서 며칠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씩 끊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틀 조사를 하면 또 며칠 또 이제 휴식을 보장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대응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특검 입장에서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이 소환이 불발됐습니다만 내일 지금 출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내일도 오전에는 병원을 가야 된다니까 그럼 예. 내일 오후에 2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과연 2시까지 출석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소환에 이 좀 뭐랄까 전면 그러니까 불응하기보다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칭병 그러니까 병을 핑계로 일해서 이렇게 소환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약간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조금 다른 그러한 일종의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일단 내일은 오후 2시로 조사 시간 변경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동안 1, 2차 조사에서는 모른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왔는데 내일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진술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대비 포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에서 일정 부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다시 반론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쟁점이 돼서 법원에서 나중에 판사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만약에 진술한다면 이것이 배치되는 경우 제3자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참고 자료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변호인과 같이 지금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묵비권 행사를 하고 묵비권 행사해도 그것은 피의자의 권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한 다음에 시간을 벌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방대한 16가지니까 이것이 특검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그런 어떤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 하는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내가 몰라서 맡겼다, 내가 바빠서 맡겼다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새로 특검이 제시한 녹취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투자 형식으로 좀 투자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특검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데요. 뭐 기억하시다시피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었죠. 당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지지난 대선 때 상당한 쟁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제 아내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그냥 맡겨놓은 것뿐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이번 그러니까 1차 이 특검 조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당시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위를 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씨의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인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가 조작을 주도할 수 있고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고 해서 면죄부를 준 것인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09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신주 그러니까 그 주식을 인수하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런 것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에도 다 알고 본인이 사실상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결국은 처벌은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적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아마 특검은 입증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김건희 씨가 주장해왔던 그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맡긴 것이다. 그리고 그 조작을 하는 정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모두 반박하는 녹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조사 때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리고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네. 내일 소환에서는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지금 뭐 신주 인수권 행사 논의라든가 예. 블록딜 이런 투자 방식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본인은 주식에 대해서 초보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초보가 아니다.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노리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야 되는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대량 이익을 봤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것은 특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초보기 때문에 뭐 신주인수권 행사 논의 같은 것은 한 몇 번만 누구도 초보자도 들어도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딜 같은 투자 방식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돈을 주면 그 증권사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보자여도 다 할 수 있는 방식이 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특검 입장에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것이 제 1번으로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16개 혐의 전체가 다 뒤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특검은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김건희 씨의 구속이나 어떤 수사의 급물살을 탄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일 텐데 네. 특검 측이 이제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좀 접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 중에 한 사람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도 그러니까 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봉관 회장은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그걸로 일종의 뭐 가름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특검 입장에서는 자수서는 자수서고 본인의 그러니까 또 이 진술이 또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수서에 다 담기지 못한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또 이 아마 의혹들을 특검이 확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봉관 회장의 뭐 지금 그 이 건강 사태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허리가 아파갖고 거동도 불편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은 모르긴 몰라도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청탁을 했던 이 첫 번째 사이도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사이가 또 법조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막내딸도 검사 출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특검의 수사나 이런 부분들의 대응에 대해서는요 일반인들의 대응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의 일종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지금 침대 축구에 의존을 하면서 아마도 특검의 기간이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늦추면 늦출수록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진술할 내용은 적어질 것이고 자신의 혐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런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고민 끝에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물론 자수서라는 것이
형량이라든가 수사의 어떤 그 압박을 강도를 낮출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일단 자수서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형량에 있어서 이제 재고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것이 알선수재로 끝나면 본인이 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뇌물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한 어떤 청탁, 인사청탁 이것이 뇌물죄로 확정이 되면 그 형량의 어떤 처벌 자체가 이봉관 회장한테 직격적으로 쌍방과실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일단 자수서를 제출했는데 이 수사를 하다 보면 별건 수사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봉관 회장도 이번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뭐 지금 조사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예. 그렇게 되면 이 어떤 그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제 판단도 듭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어제 전성배 씨에게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했는데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보석류를 잃어버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하죠. 금액이 상당한 이 보석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그 보석류도 그렇지만 지금 그 바꿨다는 명품백도 지금 전성배 씨에게 줬다는 것이 행정관의 지시술인데 그것도 상당한 뭐 나름대로 보석류와는 또 다르게 또 실체가 또 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자기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관본권, 예. 관본권 같은 경우도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만 원, 2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1억이 넘는 1억 6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그 출처를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사의 필요 사항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과거 검찰이 수사했을 단계에서는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금 정황이나 증거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저는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관본권 이와 관련해서는 메가톤급 파장이 우려된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얼마나 좀 심각성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증거인멸과 그리고 지휘부가 고의로 이것을 은폐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예. 이것으로 유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찰을 특별히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서울 남부지검장이 친윤 신흥식 지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나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관본권이라는 것이 애초에 한국은행에서 나와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권화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고무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은행에서도 국권화폐는 그냥 도장만 하나 찍어서 띠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관본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발행했을 때 그것을 뭉텅이로 묶어서 그것이 이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가고 그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없앴는지 아니면 불실했는지 그것을 지금 가려보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가려질 수 있을까 저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런 사람이 나올 개연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것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다 소각되고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심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물증을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잃어버린 띠지를 다시 찾는 건 뭐 사실상 어렵겠지만 그걸 왜 분실했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엄중한 사안으로 판정을 하고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금 그러니까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지금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을 전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꼬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금에도 꼬리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감봉권이라는 것이죠. 감봉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감봉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게 납품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면 그 이 감봉권 형태로 해서 이게 띠지를 둘른 그러니까 이 지금 5만 원권 같은 경우는 100장 단위로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감봉권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에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특수활동비로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는 돈을 현금을 인출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고객들이 나눠줄 때는 그런 이 감봉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지금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 띠지만 해서 보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 띠지와 이 스티커는 지금 촬영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띠지가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띠지가 없어. 조금 전에 그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현금 다발의 관봉권, 그 관봉권에 띠지와 스티커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는 말씀 주고 계셨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감봉권은 개인이 수령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특수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스티커에 찍혀 있는 날짜가 2022년 5월 13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출범 4월 뒤라는 소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왜 이 돈을 건진법사에게 줬을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풀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뭐 일각의 보도에 보면 은행에서 통일교에다가 돈을 이렇게 줄 때 감봉권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이 돈 자체가 통일교에서 줬을 가능성도 있다. 말 그대로 이 돈의 그 주인을 찾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잖아요. 이 중요한 단서를 딴 데도 아니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폐기를 했다. 이런 것 자체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남부지검이 어떤 지검입니까? 바로 정권과 금융범죄에 특화된 지검입니다. 그 지검에서 이 띠지의 중요성을 모르고 폐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달이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당시 대검에 보고됐는데 대검이 적극적인 감찰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건과 수사 중이니까 수사팀 흔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것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이 지금 띠지의 분실과 폐기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 진상을 밝혀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저는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 중에 저희가 송원섭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당사 앞에서 비상대기하면서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 김기현 의원, 지난번 그 통일교 전직 간부가 통일교 교원을 입당시켜서 김기현 의원을 도우라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또 확보하기도 해서 이 압수수색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글쎄 특검에서 지금 오늘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만료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당원 명부를 보여줄 수도 없다. 뭐냐면 당원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당의 목숨과 같고 생명과 같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에서는 지금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지금 한 8일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당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당사에 집결해서 상당히 격앙되게 이것이 이제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특검 입장에서는 뭐 그것이 아니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뭐 신규 입당원 뭐 1만 10명 그리고 기존 당원이 2만 1,250명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담겨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통일교 전체 신도 명단과 대조를 하게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줬을 때 이제 서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버에 들어가서 USB만 있으면 그 450, 500만 명 전체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 절대 사수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에 대해 시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결사 이제 저지하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면 특검이 또다시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또다시 신청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이제 관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지금 오늘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청주 오스크에서 당 대표 새로운 신임 당 대표 지도부를 뽑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을 하나로 결집시킬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함으로써 강력한 어떤 야당의 힘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정부 투쟁에 나선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뭐 협조적으로 서로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고 전국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그 문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 인원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일교 측에서 최근에 그 고위직 인사들을 좀 교체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단 차원에서 주요 인사들 꼬리 자르기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런 뭐 인사가 단행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꼬리 자르기 차원이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지금 이 종교 시설 내에서 종교 단체 내부에서의 그런 인사 자체가 우리가 공직 사회나 기업에서 인사하고는 다른 패턴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관련됐던 주요 이 지금 이 뭐랄까 종교 시설 종교의 주요 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는 종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특수성과 자율성을 나름대로 이 보장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이고 그러한 혐의가 짙은 것이고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인사를 단행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중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그 자막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었는데 내란 특검이 모레, 그러니까 22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 사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조사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특검의 목적은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하겠다는 목적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뭐 검찰의 존재 목적이 기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통상적인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헌재에서도 물론 기각이 돼서 이제 뭐 다시 총리제에 복귀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한덕수 전 총리가 거짓말, 위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이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회의를 소집을 건의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도 그렇고 그것을 폐기 지시도 또 뭐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계엄 해제 방해 등 그리고 또 위증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계속 치밀하게 좁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환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까지 지금 예측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과 관련해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같이 뭐 국무회의가 성립됐다 안 됐다 그런 논란도 있지만 그리고 뭐 특정 국무위원들은 시민권을 방해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쪽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을 거짓말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 전 총리는 계엄과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또 그 대선 출마까지 선언을 했었죠.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당시 한덕수 전 총리의 관련 발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수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 3월에 헌재에서 그 한 전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관련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지금 특검 쪽에서는 이미 특검이 출범된 뒤에 상당 부분 관련 정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대통령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밤에 그때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CCTV 영상을 당시 경호처에서 폐기하려고 했는데 경찰의 집요한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확보가 됐다는 것이고 여기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국회나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CCTV에 보면 그 문건을 들고 뭔가를 대화하는 장면, 그걸 스스로 챙겨가는 장면이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계엄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문서로 해야 된다고 해서 뒤늦게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갖고 한덕수 총리의 결재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재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해서 좀 폐기해달라.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폐기하자. 그래서 폐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자신의 행위 자체가 뭔가가 좀 캥기는 구석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그리고 이 문건을 사후에 폐기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공공기관들의 그 폐쇄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한혜종이 문체부 소관인데 그때 이 그 교문이 폐쇄되고 막 그런 난리가 났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유인촌 장관에게 지시한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 계엄과 관련된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한덕수 총리가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명할 필요가, 그러니까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추궁했는데 이 여러 가지 진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하면 더 재차 확인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지난 그 헌법재판과 판결에 있는 객관적 자료 찾을 수 없다던 거 지금 찾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녹취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증언감정법 개정해서 위증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을 해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런 것이 뭐 헌법에 보면은 소급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증언감정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국회에서 위증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내란 특검에서는 이것을 위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소급해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헌법의 어떤 형법 불소추 원칙이라든가 이 소급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위법이고, 그리고 과거에 대법원에서 2018년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청문회 이중으로 기소되었던 증인들 중에서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 고발에 이르는 경우 공소 자체가 위법이다 하면서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것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조사에서 일단 거의 다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특검 출범되고 나서 새로 드러난 증거들이 여럿 있잖아요. 네. 한 전 총리가 이전과 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본인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헌재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뿐만 아니라 국조특위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50년 이상 공직을 했던 이 노회한 이 관료 출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방어하려고 노력을 아마 상당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CCTV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생각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특검 입장에 또 재반박을 하면서 또 물어봐야 될 그런 필요 때문에 지금 재소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 지금 특검이 기소하면서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했다 이렇게 또 특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국무위원 중에는 이제 두 번째 기소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이미 그 내란 특검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지금 이상민 장관을 향한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위법 위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단전 단수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서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어제 윤 전 대통령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뭐 추후 의견서 그리고 법정 진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걸로 볼 수 예,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뭐 99.9%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뭐 자신과 관련된 어떤 식의 수사, 재판도 소위 말하는 답정너 수사와 답정너 재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비상대권을 갖고 있어서 11.3 비상계엄을 정당하게 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다고 한다면 답은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굳이 나가서 내가 조사에 응할 이유가 뭐가 있고 재판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해법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꿋꿋함과 자신의 결연함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딴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고 전직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이런 식으로 법의 정당한 집행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자체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고 불렸던 심평 변호사는 안중근, 윤석열 모두 다 정치범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제보다 더 잔인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것은 진영에 따라서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크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윤 어게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장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 동조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공론 분열을 우리가 탄핵 때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특검이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김건희 특검은 그것을 더 초과돼서 내년 3월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동안 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도 양대 진영으로 팽팽히 나눠서 또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있으면 그것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재수자의 인권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과거에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탄압받는 모습이고 그것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 그에 대한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신군부라든가 뭐 과거의 군사 정권에서 인권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이제 비교하는 것은 뭐 엄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 변호사의 입장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속옷에 저항하는 CCTV를 공개하자 뭐 그런 것도 어떤 한 개인의 인권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그 심평 변호사가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리순 감옥보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상 지금 황제 접견하고 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견하는 날도 많고 심지어 밤 9시 45분까지 접견하는 날도 있다. 잠만 거기서 자는 거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이 심평 변호사의 이러한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비교하는 이런 식의 저는 이 접근 방식은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안중근 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정치범이라는 식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이 지금 인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는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이 대한제국의 적군의 그러니까 원흉을 내가 처단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포로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내란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똑같은 정치범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100년 전의 그 일제 감옥의 감옥과 어떻게 아무리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화된 이 상황에서의 교도 시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일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라는 분이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 안중근 의사가 나름대로 일제의 그 당시 이 지금 교도란 간수들로부터 상당히 뭐 좋은 뭐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는요 자신의 행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러니까 단심에 의해서 사형이 바로 선고가 되고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 간수들이 상당히 또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이 감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도와준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이 르순 감옥 자체가요 조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종의 만주에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관할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다 도외시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요 대한민국 교도행정을 정말 무시하고 정말 비하하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 지금 접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뭐 그동안의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관행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벗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 자체가 오후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심지어는 오후 9시 45분까지 그냥 특별 접견실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냥 잠만 독방이가 잤던 거 말고는 사실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